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정부 을지대병원 중환자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선현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A, B, C, D, E, F 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B, C, D, E, F 번들, ICU 번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F 번들, ICU 번들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은 PICS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포스트 인텐시브 케어 신드롬은 크리티컬 케어를 함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환자의 피지컬, 사이콜로지컬, 그 다음에 커그니티브 헬스에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말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CU 케어 이후에 발생하는 위크니스, ICU acquired 위크니스와 브레인 디스펑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환자들이 보통은 이제 벤트 환자들이 50에서 한 80%가량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퇴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1년이 지나도 잘 회복하기가 어렵게 되고, 그럼으로써 다시 재입원을 하거나 1년 이내에 모탈리티가 올라가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중환자실부터 시작하는 재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일찍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야지 이런 PICS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ICU 서바이버가 되면은 환자가 이렇게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데 커그니티브 디스펑션이라든지 폐, 근육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또한 면역 기능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콩팥 기능도 굉장히 떨어지게 돼서 1년 이내에 재입실이라든지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고령화된 사회 그리고 중환자 치료가 발달하면서 ICU 서바이벌 레이트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게 그리고 일상생활에 잘 복귀하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패밀리 임팩트라든지 파이낸셜 톡시시티라는 것도 좀 묶어서 PICS-F라고 해서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패밀리 서포트 또한 중요한 과제로 앞으로 다뤄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PICS에서 저희가 이제 주로 다뤄야 될 것은 이제 모디파이어블 팩터들입니다. 세데이션을 높여서 ICU 벤트 데이가 올라간다거나 ICU 스테이가 올라가게 된다거나 딜리룸이라든지 인모빌리티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이것들은 이제 수정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한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살펴보고 치료할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치료 방법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묶어서 저희가 이제 흔히들 페디스에서 지금 SCCM에서 발표한 페디스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치료하는 원칙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A부터 F 번들, A, B, C, D, E, F 번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ICU 번들, A부터 F 번들은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페인, 그 다음에 SAT, SBT, 그 다음에 초이스 오브 아날제시아, 세데이션, 딜리룸, 모빌리티, 패밀리 인게이지먼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SCCM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시면은 이런 이제 번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임상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간단히 A부터 F 번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됐는지 역사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SBT랑 SAT 같은 이런 트리트먼트들이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제일 처음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게 됐고요. 2008년도에 이전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ABC라는 그런 연구가 이제 ABC 트라이얼이라는 것 이제 웨슬리 일라이에 의해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ABC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딜리룸이라든지 얼리 모빌리티 연구가 합쳐지게 되면서 ABCDE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됐고, 최근에는 이제 2018년도에 그래서 페디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도 페디아트릭 가이드라인이 나왔고요. 아마 다음 업데이트는 2025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 B, C, D, E, F 번들은 효과가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관되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CCM에서 크리티컬 케어 메디슨 2017년도 논문을 보시면은 지금 임플먼트를 좀 수행하고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가 10% 올라갈 때마다 ICU 서바이벌, 호스피탈 서바이벌이 일관되게 올라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논문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번들 퍼포먼스가 올라갈수록, 번들 퍼포먼스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ICU 디스처지 레이트는 더 올라가게 되고요. 리어드미션 레이트는 낮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양기관이라든지 어떤
그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게 되는 사례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들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나온 논문이고요. Before and After Study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ICU 스테이라든지 메카니컬 벤트 데이 같은 것들이 일관되게 줄어들고 있어서 A부터 F번들을 우리 ICU에서 잘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환자 서바이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A부터 F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이제 assess pain, assess, prevent, manage pain인데요. pain은 굉장히 이제 unpleasant sensory, 그 다음에 ICU 케어를 함으로써 나타난 불쾌한 감정이라든지 어떤 통증이 되겠는데요. 이것들은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쉬고 있는 와중에도 생길 수가 있고, 우리가 시행하는 패드 정리라든지 환자 포지션이라든지 엑스레이 같은 석션이라든지 그런 걸 루틴 프로시저를 함으로써도 충분히 계속해서 환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페인들을 잘 어세스를 해야 되고, 어세스하는 방법에는 크게 이러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중환자실 환자에서 통증을 적절하게 치료해주지 않는다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악순환을 가지게 됩니다. 수면 부족을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요. 환자를 아지테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세데이션이 올라가고 환자가 좀 더 침대에 베드레스트 한 상태로 모빌라이제이션을 못하게 되면서 재활이 늦춰지게 되고 ICU 회복이 늦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작용들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환자들에게 비시어스 사이클을 계속해서 주게 됩니다. 페인을 어세스하는 방법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NRS가 있겠죠. NRS는 우리가 흔히 하는 0부터 10까지 환자 보고 환자의 통증을, 현재 상황을 알려달라고 말하는 거고요. 중환자실에서는 보통 이제 환자랑 대화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CPOT라고 하는 이러한 도구를 사용한다거나 Behavioral Pain Scale 같은 이러한 관찰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환자의 통증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알아채고, 그 다음에 의료진끼리도 객관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있는 자세부터 점점 이렇게 텐스해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찡그리는 그런 형태를 띠면서 이제 우리가 번호를 매길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점수를 통해서 의료진들끼리 소통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통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그런 치료가 되어야겠습니다. KSCCM에서도 2021년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런 스케일들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의 가이드라인도 다이아그램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퍼스트라인 트리트먼트는 오피오이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오이드가 효과적이지 않을 때는 아세타미노펜이라든지 네포팜, 케타민, 케토락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이러한 약물들,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들을 많이 쓰고요. 보통 이제 중환자실에서는 부작용이 적고 약물 작용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펜타닐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펜타닐도 작용 시간은 한 1에서 2분 정도 발현에 시간이 걸리고요. 마찬가지로 컨티뉴어스하게 주입할 수가 있습니다. 펜타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펜타닐에 따라서 이러한 지금 체내에 남아있는 시간에 따라 체내에 남아있는 반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전통적인 펜타닐 같은 경우는 체내에 굉장히 많이 적체되면서 남아있게 되지만 최근 사용하고 있는 알펜타닐, 수펜타닐, 레미펜타닐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분해되기 때문에 사용과 시작 사용과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사용에 반응이 일정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환자의 라이트 세데이션을 타겟으로 하는 요즘에 굉장히 좋은 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넌 오피오이드 계열도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세타미노펜이라든지 케토락 같은 경우, NSAID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피오이드 계열의 여러 부작용, 레스피레이터리 디프레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지아, 그 다음에 일레우스 같은 것들을 막아줄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간 기능 부전이라든지, 특히나 NSAID 계열 같은 경우는 신독성, 그 다음에 GI 트랙 블리딩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KSCCM에서는 5일 이상 사용은 좀 지양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SAT와 SBT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닝에 대해서 알아볼 때 SAT와 SBT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의 위닝 프로세스는 최근에는 이제 많은 프로토콜이 들어오게 되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아침마다 많은 고민이 됩니다. 가끔은 이제 코인토스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걱정 때문에 이제 위닝을 늦추고 세데이션을 올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메카니컬 벤트 데이가 이제
피지션의 딜레이에 의해서 점점 길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ICU 데이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뉴모니아라든지, ICU acquired weakness,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모탈리티까지 증가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여러 연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데이션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목표로 하고 조절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중환자실에서는 라스, 리치문드 아지테이션, 세데이션 스케일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런 네거티브 5에서 플러스 4까지 이렇게 10개의 스케일로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라이트 세데이션 같은 경우는 문헌마다 차이는 있지만 네거티브 2에서 플러스 1까지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라스를 판단하는 거는 observation을 정확하게 천천히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verbal sedation, 그 다음에 손으로 잡고 흔드는 physical stimulus 이런 걸 통해서 환자의 라스를 측정하게 되고, 네거티브 2에서 플러스 1까지를 타겟으로 해서 보통 세데이션을 맞추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SAT와 SBT의 이제 다이어그램입니다. 이제 2017년도부터 그 전부터 이제 발표가 돼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SAT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세데이티브를 완전하게 아침에 와서 끊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레주얼하게 끊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것 갑자기 끊는 것들은 미다졸람을 많이 썼던 그런 시대에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 레미펜타닐이라든지 덱스메레토미든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아침에 이제 모든 세데이티브를 다 끊지 않더라도 환자의 SAT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제 환자의 세데이티브를 갑자기 끊게 되면은 굉장히 환자가 위험하게 되고 간호 인력도 많이 힘들게 되기 때문에 SAT를 한다고 다 끊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환자 케어나 이런 그 간호 인력 그 안전에도 많은 문제가 될 테니까 조심히 해석하셔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SBT 같은 경우는 이제 위닝 할 때 위닝이 준비가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익스투베이션까지 이룰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위닝 익스투베이션 페일리어는 아닌지, 그런 것들을 보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환자가 이제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에 왔을 때 이제 위닝이 준비가 된 단계인지, 그 다음에 SBT라고 하는 스폰테니어스 브리딩 트라이얼을 할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익스투베이션 할 수가 있는지, 리인투는 안 해도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SCCM에서 요번에 이제 2024년 2월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나온 지표들입니다. 위닝 SBT가 준비되었음을 나타낸 지표로는 크게는 이제 레스피레이터리 레이트가 35의 이하여야 되고, PB8, 그 다음에 FiO2가 0.4 이하일 때 PF 레이쇼가 충분히 잘 나와야 됩니다. 환자 멘탈 스테이터스도 괜찮아야 되고요. 기침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괜찮다고 했을 때 TPIS라든지 프레셔 서포트 모드에 맞춰서 이제 SBT를 30분에서 2시간 정도 수행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패스를 한 다음에 익스투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또 리인투베이션을 필요로 한 경우에 하게 되는데, 이제 의식이 처진다거나 하트레이트가 140 이상 올라간다거나 RR이 35회 이상으로 올라간다거나 할 경우에는 리인투베이션을 적극적으로 환자가 더 지치기 전에 빨리빨리 해줘야 됩니다. SCCM 가이드라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닝 프로토콜을 좀 쓰는 게 좋겠다라고 퀘스천 1번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PIS나 그 프레셔 서포트 모드 둘 다 환자에게 SBT를 적용할 때 가능하다고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30분에서 2시간 정도 대체적인 다른 가이드라인과 맞게 가고 있고요. 하이 리스크 환자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레셔 서포트 모드 혹은 TPIS 모두 다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커프릭 테스트도 필요한 경우에는 하라고 하고요. 커프릭 테스트 페일을 할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쓰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디베이트가 있고 일관된 가이드라인 없는 상태고요. 2017년에 발간된 아메리칸 토라식 소사이어티 가이드라인에서는 익스투베이션 하기 최소한 4시간 전에는 투약을 한 다음에 익스투베이션 하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플로우 네잘 캐뉼라, 우리가 이제 옵티플로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 그 하이플로우 네잘 캐뉼라 같은 경우도 익스투베이션 한 다음에 잘 사용될 수가 있고요. NIV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KSCCM에서는 하이플로우 네잘 캐뉼라나 NIV 모두
뭐 특별한 우위를 지칭하지는 않고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SBT 모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TPS와 프레시 서포트 모드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2016년도 지금 논문을 보시면은 심플이나 디피컬티 위닝 모드, 프레시 서포트 모드에서 조금 더 위닝이 잘 되고 환자를 익스튜베이션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롤롱드 위닝, 3번 이상 페일하거나 아니면 일주일 이상 위닝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환자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TPS를 좀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리스크 페이션트도 마찬가지로 TPS가 조금 더 위닝에 좀 선별이 되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SBT 모드에 대해서 이제 프레셔 서포트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프레셔로 적용을 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16년도 캐나디안 레스피레토리 소사이어티에서 나온 저널에 따르면은 대체적으로는 프레셔 서포트 모드를 적용할 때 SBT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5에서 5 정도를 그냥 적용해서 한 2시간 정도를 일반적으로 했고 프레셔 서포트 SBT 모드 전에는 한 6에서 6 혹은 10에서 10, 8에서 8 그 정도의 레벨로 지금 압력을 환자에게 전달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적용하실 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SBT는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현재는 이제 30분에서 한 2시간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근거로는 이러한 연구들이 되겠습니다. SBT를 적용했을 때 처음부터 30분까지의 각종 지표들, RR, 그 다음에 타이달 볼륨 이런 것들을 봐서 SBT 페일리어와 석세스 환자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각 지표들이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10분 적용했을 때 5분 뒤에 힘들었던 환자는 계속해서 힘들게 되고 적용했을 때 5분, 10분 혹은 30분 뒤에도 편안했던 환자는 계속해서 편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BT를 적용했을 때 바로 RR이 뭐 35회 이상 올라간다면은 적극적으로 그냥 환자를 쉬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SBT 페일리어의 원인을 교정해 주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뭐 환자한테 숨을 크게 쉰다고 뭐 계속 뭐 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페인 컨트롤하고 좀 기다려본다고 하면서 환자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환자 치료에 좀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30분 이상은 SBT를 뭐 굳이 환자가 힘들어할 때는 유지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SBT를 하고 나서 통과했을 때 1시간 정도 쉬게 하면은 환자의 퍼티그가 좀 회복이 되면서 환자의 익스튜베이션하고 좀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고요. 레스피레토리 SBT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한 24시간 정도 쉬고 다음 날에 충분한 휴식을 가진 다음에 그리고 그 사이에 원인을 교정하면서 재시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NIV에 관한 내용인데, 익스튜베이션 하고 나서도 NIV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닝에서 NIV를 사용하는 것이 하스피탈 모탈리티라든지 맵이라든지 ICU 랭스 오브 스테이를 줄이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유러피안 가이드라인과 이제 아메리칸 소사이어티에서 발간한 이제 공통 가이드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익스튜베이션 한 환자에서 이러한 언더라인이 있을 때 익스튜베이션 하고 나서 프로필락틱하게 바로 NIV를 적용하는 것은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환자가 익스튜베이션 하고 나서 뭐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하루 정도 지나서 환자가 숨을 힘들어할 때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것들은 권장하지 않고요. 이는 오히려 리인투베이션을 늦추기 때문에 환자 모탈리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고 있고요. 주의해서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초이스 오브 세데이션과 아날제시아에서 보시면은 SCCM과 그 다음에 KSCCM02 이러한 다이아그램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이제 펜타닐 계열 약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몰핀 도 쓰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미다, 포폴, 덱스메레토미딘을 쓰고 있습니다. 딜리륨 컨트롤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제 덱스메레토미딘과 할로페리돌이 쓸 수가 있는데요. 이따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다졸람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포폴과 덱스메레토미딘을 주로 쓰게 되는데요. 덱스메레토미딘 같은 경우는 작용 발현 시간이 짧고 반감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라이트 세데이션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미다졸람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딥 세데이션에서 짧게 쓰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뭐 펜타닐이라든지 미다졸람 이런 것들 쓸 때는 체내에 얼만큼 남아있는지 시간들도 잘 알아서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덱스메데토민이라든지 렘펜타닌을 최근에는 많이 쓰게 되는데 일정하게 이제 체내에 남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도 편하고 환자의 라스 스테이터스를 우리가 목표한 바에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약제가 되겠습니다. KSCM 레커멘데이션은 이제 이렇게 지금 2022년도에 나왔습니다.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용하게 어웨이크닝을 할 때도 쓸 수가 있고요. 미다졸람 같은 경우는 대신에 쓸 수 있지만은 짧은 기간 이틀에서 3일 정도의 딥 세데이션에서 좀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폴과 덱스메데토미딘의 우위는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요. 둘 다 레커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포폴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용한 지 이틀이 지나면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럼 TG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뭐 5일 정도 사용하고 하루 이틀 정도 끊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추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데이션에 관해서 이제 몇 가지 주요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맨스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로라제팜, 이제 미다졸람, 벤조다이아제핀 계열과 그다음에 덱스메데토미딘 계열을 좀 비교 분석한 아주 기념비적인 논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덱스메데토미딘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덱스메데토미딘 세데이션 하는 부에서는 딜리룸이라든지 코마 같은 프레벌런스도 낮았고 그다음에 좀 더 환자가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세데이션 꼴에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스파이스 3 트라이얼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덱스메데토미딘이 그렇게 좋은 약제라면 이 단독으로 쓰거나 주 약물로 써보자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 나온 스파이스 3 트라이얼에서는 특별한 우위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독으로 승군해서 나중에 이제 프로포폴 애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어드버스 이벤트, 브레디카디아라든지 하이퍼텐션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유주얼 케어가 이런 각 약물들의 장단점을 잘 조합해서 환자에 맞춰서 적용하기 때문에 약물이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사용하고자 하는 클리니션의 어떤 조합에 따라서 크게 차이를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넌세다 트라이얼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선을 많이 넘는 그런 논문일 수도 있는데요. 세데이션 하지 않는다. 인투베이션이나 이런 환자들에서도 노 세데이션 했을 때 환자가 얼만큼 빨리 좋아지겠냐 이걸 보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차이는 크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많은 그 클리니션들이 클리니션이나 환자 보호자들이 이걸 거절했고요. 그 다음에 민 에이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좀 여러분들이 걸을 건 거르고 받아들여야 될 논문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좀 더 발전이 되고 연구가 되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덱스메데토미딘과 포폴은 어떤 게 나을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맨스2 트라이얼이 2021년도에 나왔습니다. 결론은 크게 차이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딜리룸이라든지 코마, 뭐 벤트 프리 데이, 모탈리티 아웃컴, 클리니컬 아웃컴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둘 중에서 어떤 것 하나를 뭐 아직은 우위를 가지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딜리룸에 대해서 보시면은 딜리룸은 이제 우리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흔히들 이제 소리치고 이제 막 혼돈하는 그런 환자들 가끔 보게 되는데요. 단순히 이제 그러한 타입의 하이퍼액티브 딜리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딜리룸 자체는 이제 에큐트한 ICU 케어에서 오는 세레브럴 디스펑션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딜리룸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 어텐션이라든지 어웨어니스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short period time, 그 다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환자 상태가 바뀌는 플럭추에이션을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이제 딜리룸은 이제 ICU 벤트 환자에서 50에서 80%까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환자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이퍼액티브가 가장 눈에 띄는 거긴 하지만은 믹스드 타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하이퍼액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조용히 있어서 환자가 괜찮아 보이지만은 굉장히 오히려 더
예후에는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딜리륨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환자한테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호스피탈라이제이션 기간을 늘려버리게 되고 세데이션을 높여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비라든지 모탈리티를 올라가게 됩니다. 딜리륨 하루가 늘어날 때마다 원이어 모탈리티가 10%까지 최대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뭐 많이 다 회복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롱텀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치매에 걸릴 확률도 올라가고, 그래서 굉장히 이 자체가 하나의 질병으로 지금 간주되고 있고 적극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나온 크리티컬 케어 메디슨 논문을 보면 딜리륨에 한 번 걸린 것만으로도 이렇게 ICU 데이가 늘고 그 다음에 모탈리티가 느는 그런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프레시피테이팅 팩터들을 좀 적극적으로 교정을 중환자실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면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아야 되고, 통증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열이 많이 나면 열을 떨어뜨려줘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딜리륨을 평가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캠 ICU가 있고요. 캠 ICU는 이런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4가지 특징을 잘 찾는 것을 하고 있고요. 에큐트 온셋이어야 되고, 플럭츄에이션이 있는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어텐션이 있는지, 디스오가나이즈 띵킹이 있는지, 의식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사이드에서 간호사나 어떤 다른 의료진이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딜리륨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딜리륨 관련 약제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프리벤팅하거나 그런 약물들은 현재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SCCM에서 가이드라인에서도 지금 뭐 특별하게 프리벤팅한 약물은 권장하고 있지 않고요. 만약에 함풀한 딜리륨이 굉장히 안 좋거나 액팅아웃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쓸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ABCDEF 번들을 통해서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슬립 하이진과 얼리 모빌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목들 자세히 보면은 이제 불을 대표적으로 이제 밤에는 불을 끄고, 그 다음에 BST라든지 이런 뭐 체열이라든지 뭐 컬처 이런 것도 가급적 좀 자제를 하는 것들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벤트 모드도 좀 디베이트가 있긴 한데, 밤에는 이제 프레셔 서포트나 뭐 다른 SIMV나 이런 것들보다는 ACMV 모드가 조금 더 환자의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에 이제 저희 본원 ICU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가 이제 뭐 어떤 환자가 아마 포스트오피로 왔거나 그래서 이제 여기만 밝게 있고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있고, 나머지 환자들에게는 이제 수면을 좀 위해서 불을 꺼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도 최근에 한글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논문들이 이제 기념비적인 논문들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프로필락틱하거나 어떤 치료적인 약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티사이코틱스가 크게 지금 서바이벌을 증가시키지 않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단 하나 2018년도에 나온 논문에서 이제 낮은 용량의 덱스메레토미드를 밤에 썼을 경우에는 선망이 확실히 줄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슬립 퀄리티에는 변화는 크게는 없었고요. 모탈리티나 ICU 데이에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덱스메레토미딘을 사용한 군에서 이제 ICU 데이 지나면서 딜리룸 확률은 그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확연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지만은 ICU에서 머물렀던 환자분 수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차이는 없지만 딜리룸 컨트롤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에이드 ICU 트라이얼, 그래서 이제 딜리룸 치료하는데 할돌은 어떤 효과를 끼칠 것이냐, 그래서 할돌을 반앰플이죠, 2.5mm TID를 줘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하이퍼 액티브한 환자거나 고령 남자, 그다음에 메디컬 ICU 환자에서는 조금 더 할로페리돌이 좋은 경향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리 모빌리티와 엑서사이즈에 대해서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얼리 모빌리티라는 거는 이제 맨 첫 장에 설명드린 PICS나 ICU Acquired Weakness를 좀 막기 위해서 빠른 운동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고령의 환자가 중환자실에 3일 이상 이렇게 누워있게 되면은 머슬이 굉장히 빠지게 되면서 근손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환자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나중에 이제 회복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영양치료라든지 적극적인 엑서사이즈가 권고되게 됩니다.
ICU 어콰이어드 위크니스 말씀드렸듯이 스켈레탈 머슬 웨이스팅이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요. 폴리뉴로패스도 발생하게 되면서 환자한테 통증도 더 유발하게 됩니다. 재활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활의 중요성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재활이 이러한 효과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근손실도 예방하고 심폐기능도 항진하고 그 다음에 딜리름도 좋아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클리니컬 아웃컴도 좋아지게 합니다. 여러한 연구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재활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서바이벌도 좋아진다 이런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 연구로는 이제 서울 삼성병원 MICU에서 2015년도에 발간한 논문에서 굉장히 안전하다. 시리어스한 이벤트는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체크리스트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목들이고요. 환자가 기본적으로 바이탈이 스테이블 할 경우에 재활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면은 그 어드버스 이벤트 레이트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테이지로 나눠서 환자 상태에 맞춰서 이제 스탠딩이나 워킹까지도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이렇게 하게 되고요. 꼭 이제 그거 재활치료사가 꼭 필요하다거나 있으면 좋겠지만은 병원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퀴즈볼이나 세라밴드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은 이런 이제 인베드 사이클이죠. 자전거를 침대 안에서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을 적용함으로써 환자한테 적극적인 재활을 초기에 적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거고 환자의 이런 웰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패밀리 인게이지먼트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좀 어려운 그런 단계죠. 그 라운드에 참여한다거나 A, B, C, D, E, F 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추후에 ICU에 나가고 병원에서 나간 이후에도 환자 케어나 나중에 이제 다시 오는 재활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서 다시 재입원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아직은 좀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좀 갈 길이 먼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비드-19 때는 굉장히 이제 최근 연구들을 보면 코비드-19 때 A부터 F 번들이 오히려 거꾸로 갔다. 왜냐면은 굉장히 의료진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환자들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에 재활도 적극적으로 못했고 면회도 못하고 간호 보호자들도 입시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커가지고요. A부터 F 번들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병원에서도 지금 현재 A부터 F 번들, ICU 번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잘 준비하시고 공부하셔서 좋은 중환자 선생님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